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나와 80분 넘게 나홀로 주장을 폈습니다.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였다.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만들었다. 내란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8대0 파면 결정에도 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은 물론 석방시켜준 재판부를 향해서도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는데 재판 도중 언성을 높이거나 증인신문 도중에 끼어드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 소식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알리는 검찰의 모두 진술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먼저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약 1시간 동안 PPT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계엄 모의부터 포고령,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밝혔습니다. 검찰이 모두 진술을 마치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한 PPT를 띄워달라고 요구하더니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적은 공소장이라며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해제한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인정한 탄핵 심판 증언을 무시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들고 나왔던 논리를 훨씬 강경한 어조로 반복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갖는 것이고 장관이나 국민보다 수백 배 정보를 가져서 사법 판단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재에서 탄핵된 주장입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발언만 약 82분간 했습니다. 재판부가 발언이 너무 길어진다고 지적하자 변론인 말은 줄이고 피고인 주장을 최대한 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경고성이나 호소용 계엄은 있을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란 윤 전 대통령의 오늘 주장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는 쇼를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는 마치 선배 검사가 후배를 훈계하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내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나선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이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김 변호사보다 훨씬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진을 찍으며 담 넘는 쇼가 다 찍혔다며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직접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면전에서 앞에 훌륭한 검사들이 있다면서도 공소장을 봤는데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7, 8개월 벌어진 12.12 사태나 5.18 내란 사건 공소장도 이렇지 않고 간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검찰 선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배 검사들을 가르치듯 훈계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던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선 부정선거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며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실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탄핵 심판에서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지시를 따른 군인들을 탓하고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서 철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계엄을 모의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 이상으로 군인들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령관들이나 부대장들이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싶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무시한 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소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증언과 비슷합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헌재는 나라에 봉사하는 군인을 시민과 대면하게 한 건 윤 전 대통령이고 비극을 막은 건 오히려 시민과 군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지난해 총선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등을 상대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군의 정신교육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 철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계엄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 말했습니다. 이어 군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시국 상황을 언급한 걸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 통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두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헌재 심판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며 체포 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군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며 증언 도중 끼어들고 말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군인들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무장 군인들을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그날 현장의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완전히 다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법정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것이 맞냐는 검찰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먼저 들어간 특전사가 인원을 끌고 나오면 바깥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조 단장은 앞서 탄핵 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진술이라 몰아붙였지만 조 단장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영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도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란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 증언이 끝나자 증인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발언으로 82분을 발언하고도 군인들 증언 때 끼어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상세히 한 진술이라고 말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앞선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일체 언론의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생중계됐던 탄핵 심판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에 나서며 언성을 높이고 말을 끊고 증인신문에 끼어드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법정에서 재판을 취재한 김혜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언론의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온 모습을 국민들은 못 봤습니다. 오늘 재판 나온 것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어땠습니까? 네, 붉은색 넥타이와 정장 차림으로 일반문이 아닌 법정 내부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네. 변호인 12명이 들어왔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쪽에 앉았습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PT할 때는 유심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네, 그 뒤에 이 검찰 PPT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띄워놓고 또 작심한 듯 발언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변호인은 3분 정도 말한 뒤 비상계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잘 안다며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작정한 듯 검찰의 PPT를 다시 띄워놓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전에 42분, 오후에도 재판이 시작된 지 바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정리해달라고 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두둔을 했습니다. 네. 모두 발언으로만 82분간 말했는데 검찰의 1시간보다도 길었습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을 증인신문할 때도 중간중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유의 습관대로 방청석과 검사석, 재판부를 번갈아 보면서 손짓을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간에 물까지 마시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 입장과 같다 정도만 발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헌재 판단도 무시한 채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넌센스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네.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은 걸 두고는 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계엄 목적, 사법 심사 여부, 포고령,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까지 헌재 판단과는 다르게 본인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에 와서 헌재 결정에 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승복 입장을 안 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공소장을 두고는 훌륭한 검사들이 있지만 저 역시도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했다며 마치 검찰에 훈계하듯 공소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발언을 해놓고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서 그 부분을 조사한 뒤에 재판을 하자, 그러니까 공판 준비 절차를 다시 밟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1시간 20분 정도 혐의를 부인한 뒤에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겠다며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만 언론 촬영을 못하게 한 걸 두고 재판부가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어져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못 들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과 주말에 신청이 있었던 만큼 네. 의지만 있었다면 시간은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신청을 하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 판단을 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 재판 땐 법정을 공개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리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조기 대선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 누구와 겨루더라도 2배 넘는 지지율로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 시 보수 주자들 가운데선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보수 진영 후보 양자 대결에서 54%대의 고정된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등 4명의 후보는 모두 10에서 20%대를 얻어 이 전 대표 지지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양자 대결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 포함됐는데 한대행은 27.6%의 지지를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한대행은 보수 진영 일각의 대선 출마 요구에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출마 생각이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면서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 입장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대행 출마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대행이 의원들과 여러 차례 만났지만 한 번도 불출마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상황에 따라 출마 결단을 할 가능성까지는 차단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대행이 당 경선에는 나서지 않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꾀할 거란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며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해당 행위라고 반발하자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가 경쟁하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규칙을 바꾼 걸 문제 삼으며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유정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당내 경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기존 국민 경선제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높인 경선 규칙은 국민 뜻을 최우선에 두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후보 간 협의 없는 규칙 변경은 사실상 이재명 추대론이라면서 국민 여론조사가 집단적 세력의 여론 왜곡을 막는 방법이라는 당의 설명에 대해서도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역시 경선 규칙에 반발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안타깝지만 정해진 룰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당원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신 만큼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의 1강 2약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AI, 인공지능 투자 100조 원 공약을 내걸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방문해 성장과 유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 전 지사는 경선을 포함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외의 다른 민주 세력 정당과도 연대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에선 주말 사이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 선언을 한 게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를 고르는 양자택일 선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입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홍 전 시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자는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8명입니다. 당초 20명까지도 거론되던 상황에서 크게 줄었는데 특히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당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내 여러 목소리가 경선 과정에서 용광로처럼 녹아야 바람직한데 흥행 측면에서 마이너스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선 유력한 빅4로 꼽히던 오 시장의 지지세를 누가 흡수하게 될지를 두고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오 시장과 통화 사실을 밝히며
오 시장 정책에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저의 정치 시작의 동기,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홍 전 시장은 당장 연대는 없다고 했지만 불출마한 사람이 무슨 연대가 됩니까? 홍 전 시장 측은 결국은 함께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한 전 대표와 안 의원 역시 탄핵 찬성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경선 불참 선언을 한 유 전 의원은 탈당 후 대선 출마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됐는데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안가 회동에 대해 사과할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으로 야당의 질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됐다가 약 4개월 만에 복귀한 박 장관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걸 옹호했습니다.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박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이 처장과 김주연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삼청동 안가에서 모였던 이른바 안가회동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박 장관은 안가회동에 대해 사과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제2계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하자 이 지명에 대해서 반대 의견 표명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나서서 이 의원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 아예 관련 뉴스 보도를 보지 않는다거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하면서 버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처장 지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한 대행과 박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불출석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논란이 컸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도 거론됐는데 정부가 당장 막기는 어렵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작부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우 의장이 재차 언성을 높이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질의에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 대행이 고민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대행으로서 출마 운운을 외국 정상과 한다는 것이 대도체 제정신입니까? 정상 간 대화 유출은 수사 사안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1기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들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한국 대선은 충분히 관심 가질 사안이라는 겁니다. 출범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혹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가 아마 큰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그러한 부분을 담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선 발효를 하루 앞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발효 전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기술 협력에 제약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호 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은 빠진다고 했다가 새로 발표할 관도체 관세에 이 스마트폰이 들어간다고 말을 바꾸더니 이번엔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고 나면 뒤집히는 관세 논란, 먼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13일 조만간 시행될 반도체 관세에 스마트폰도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전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말이 달라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관세가 면제된다는 건 가짜 뉴스라며 이르면 현지 시간 오늘 반도체 관세를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특정 제품의 관세 면제 가능성입니다. 아이폰 관세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성을 언급했습니다. Well, that's going to be announced very soon. There's flexibility for some products? For some products, yeah, maybe. 이 발언을 두고 미국 기업인 애플만 특정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상호 관세 발표 직후 미국 내 투자 분석 기관에선 아이폰의 중국 생산 비율이 80%가 넘어서는 애플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치명타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과 논의할 예정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처럼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미국 국민의 75%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등 여론이 싸늘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율을 따질 때 미국의 서비스 무역 흑자를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드러나면서 꼼수 관세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662억 달러 적자를 본 걸 근거로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25%로 책정했지만 서비스 무역 흑자 107억 달러를 포함할 경우 상호 관세는 19%로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기차나 우주선을 만들 때 쓰이는 히토류 광물에 미국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상품 불매 운동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판매 중인 2천여 원짜리 변기솔입니다. 관세 전쟁 포문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물건입니다. 소비재 공장이 몰린 저장성 이우 씨의 이름을 따 이우의 반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这个马桶刷子是谁你知道吗？不知道。美国总统。都用他的头发在刷了。是的。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미국 상품 불매 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我再也不喝可乐了，我就喝娃哈哈。我再也不看阿凡达电影，我就看哪吒。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아이폰, 월마트 등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들 대신 중국 기업의 매출을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这绝不是简单的消费选择，而是民族尊严的觉醒。当每个中国人用钱包投票，便是向霸权主义亮剑。 트럼프의 신복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신규 주문이 중단된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들인데 모두 관세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한 중국 항공사가 들어올 예정이던 1,700억 원짜리 보잉 여객기 역시 인도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关税战、贸易战没有赢家，保护主义没有出路。美国乱施关税，损人害己。 중국의 반격은 자원의 무기화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로봇, 우주선 등 첨단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와 자석 수출을 일시 중단한 겁니다.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해 사실상 영구적 차단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히토류 수입의 7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 기업들은 생산 중단이 불가피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중요한 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우리 제조업체들은 관세 전쟁에 말 그대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제품들의 공세에 안 그래도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었는데 수출길을 막는 관세 폭탄까지 겹쳤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기계유통단지입니다. 기계 공구를 운반해야 할 지게차 모습은 사라졌고 사실상 문을 닫은 가게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팔리지 않는 중고 기계들만 늘면서 가게 밖에도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화 자체도 없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금형 몰드집이 거의 쓰러졌다고 보면 돼요. 인근에 있는 시화 공업단지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선 공장을 팔거나 임대하겠다는 표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자진 폐업한 기업 수는 315곳으로 1년 전보다 15% 늘었습니다. 작년 동안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를 어렵게 버텼지만 올해 미국의 관세는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을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70~80%는 다 고음고 있다가 나부터도 힘들어지니까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전국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 상태입니다. 시화와 포항, 구미 산단의 중소업체 가동률은 1년 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25%를 이제 계약상 저희가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손실이 국내든 해외든 전반적으로 이제 물량이 줄 것으로.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며 벌이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에 우리 제조업의 시름은 더 깊어집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벚꽃이 지는 4월 중순인데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 지역은 다시 겨울이 된 것처럼 10cm 넘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대관령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주변에 눈이 쌓인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눈이 지금은 잠시 그친 상태입니다. 이곳 대관령에는 낮 동안 눈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내린 눈은 대부분 녹아 없어졌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군데군데 쌓인 눈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든 눈이 나무 한쪽에만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는 어제 오늘 10cm 넘게 눈이 쌓인 곳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눈이 이 산지를 중심으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철원과 화천, 정선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cm 넘는 적설량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화천 광덕산에서는 이 눈 때문에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고랭지 채소 재배 단지인 강릉 안반대기에선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때 아닌 눈에 기온마저 영하로 떨어지면서 수확을 앞둔 23,000제곱미터 산마늘 밭이 냉해를 입었는데요. 농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걸 수확을 하면은 약 한 2억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리는데 지금 그걸 전체를 포기해야 할 입장입니다. 네, 며칠 전만 해도 이 반소매 차림으로 벚꽃 구경하던 날씨였는데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런 겁니까? 네, 어제 서울에 이어서 오늘은 이 전북 장수와 경남 함양, 울산에도 눈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0m 넘는 강풍이 부는가 하면 눈과 비슷하게 생긴 쌀아구박이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고 또 요란스러운 날씨를 보인 건 전리저기압 때문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북극의 제트기류에서 떨어져 나와 만들어진 이 저기압의 소용돌이입니다. 영하 30도 이하 찬 공기를 가진 이 전리저기압이 대기 상층에 있어서 하층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가 불안해지고 또 남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눈비가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8도 낮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쌀쌀합니다. 모레는 돼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대관령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나흘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따져봐야 할 정황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 하루 평균 1,600톤의 지하수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다리 모양으로 얽힌 철근들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신안산선 터널을 짓던 현장입니다. 지하 공간을 지탱했어야 할 구조물이지만 지난 11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공사가 조사해 국토부에 제출한 사후 환경 영향조사 보고서와 설계 도면에 따르면 무너진 정거장 주위 땅 속엔 지하수가 흐릅니다. 지표면에서 불과 3m 아래입니다. 지난해 4분기 이곳 공사 현장에선 하루 평균 1,600톤의 흙탕물을 밖으로 빼내야 했습니다. 신안산선 다른 현장에서 같은 기간 나온 지하수 양에 비하면 최대 4배 수준입니다. 주변 땅은 유실에 취약한 모래질입니다. 중앙 기둥이 꺾일 정도면 어마무시한 그 토합이 작용을 했을 텐데 토합으로 작용하려면 물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구조기 때문에 터널이 있으면 폭포처럼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흙탕물이 옆과 위에서 터널을 짓눌렀고 붕괴로 이어졌을 거란 분석입니다. 물이 새는 위험 현상은 지난달 1명이 숨진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직전에도 있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9호선 연장 구간 작업 일지입니다. 3월 12일부터 이틀간 차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근은 지하수가 없고 당시 비도 안 와 상수도가 샜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직후 지표면이 갈라진다는 인근 상인의 민원이 있었고 싱크홀이 생기기 직전 공사 현장에는 물이 샜습니다. 지하수가 많거나 상수도가 파열된 현장에서 공사를 할 경우 싱크홀이 발생하고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싱크홀 사고로 1명이 숨졌고 광명 붕괴 현장에서 실종된 1명에 대해선 아직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지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근 등이 공공기관장 자리에 여럿 거론되고 있는데 대선 직전까지 이런 알박기 인사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광물자원을 다루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 신문사전 주필인 황영식 씨가 임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고 한덕수 대행이 지난주 제거한 겁니다. 광해광업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전 사장이 지난해 9월 임기를 끝낸 뒤로 사장 자리를 비워두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인선에 속도를 냈습니다. 황 신임 사장을 두고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전문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황 사장은 논설위원을 오래 했고 자원과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공단 비상임이사 경력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탄핵에서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현 정권이 한다는 것은 공공성도 해칠 가능성이 높고 효율성은 당연히 못일 거고. 정권 공백기인 50일간 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40여 개 더 있습니다. 이 중엔 20대 대선 직전에도 기관장이 임명돼 연속 알박기 논란을 겪을 곳들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초 차기 회장 후보자들을 추렸는데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중 한 명입니다. 경마사업 그리고 마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전혀 없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매출 실적 부진, 경영평가 저조는 고스란히 직원들의 피해로 볼 수밖에 없는. 이에 김 전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도 차기 이사장 후보들 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선 직전 반복되는 알박기 임명 탓에 밀실이라 비판받는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성검증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온라인을 통해서 검찰에 냈던 진술서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를 예로 들면서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유선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개한 포털 사이트 카페입니다. 최상병 사건의 기록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카페엔 각종 기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최상병 청문회에선 임 전 사단장 구명 카페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읽었습니다. 자기 댓글팀이니까. 좋은 내용이 또
법적으로 제가 도움받을 내용이 많이 있어서 현직 검사가 이번엔 스스로 카페를 만든 뒤 언론에도 공개한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 대구지검에 제출한 진술서도 카페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엔 자신을 건설사 사장에 비유하면서 안전망 설치를 지시했는데 제3자인 직원이 안전망을 마음대로 없애서 사고가 났다면 사장에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명확히 입수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대대장이 그걸 어겨서 난 사고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의문이 남았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11달이나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대구지검으로 넘어간 최상병 순직 사건과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경호처가 경호상 이유를 대면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때 동선이 노출되지 않는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례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집 근처 상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재판받으러 갈 때만 경호상 이유가 생기는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검정색 승합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량은 바로 지하로 이동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직원용 주차장에 진입하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외부 노출 없이 법원 청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을 받을 때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지만 경호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겐 예외가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서초구 자택 지하상가에서 포착된 모습은 달랐습니다. 남색 패딩에 운동화를 신은 편안한 차림의 윤 전 대통령. 가게가 줄지어 있고 여러 주민들이 오다니는 상가 복도를 자유롭게 걸어다닙니다. 윤 전 대통령을 발견하곤 휴대폰 카메라를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이 뒤따랐지만 주변 행인을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상인이 대통령과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께 물어보면 아마 찍어줄 것이라고 경호원이 답하기도 했습니다. 산책하는 걸 봤단 상인도 있습니다. 저녁에 좀 산책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나다니시는 걸 보니까.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할 땐 경호상 문제가 우려된다며 지하로 들어간 윤 전 대통령. 다른 곳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경호 원칙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또 다른 논란도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포착한 장면을 보면 현재 경호처 1인자인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뒤에서 밀착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 경호처 수장이 우선순위 경호 대상인 대통령 권한대행 대신 파면돼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곁엔 5명의 경호원이 함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복 차림으로 윤 전 대통령 바로 뒤에서 밀착 경호를 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의 우선순위 경호 대상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경호처 1인자 역할인 경호차장이 직접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밀접 경호에 나선 겁니다. 경호처의 수장이 전직 대통령 경호 현장에 직접 나온 건 전례가 없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경호의 대통령 경호처는 3급 경호부장을 팀장으로 한 40여 명의 경호관을 전담 배정한 상태입니다. 김 차장이 직접 현장 경호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직접 나온 건 단순한 경호 활동을 넘어 개인적 충성심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저지 혐의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김 차장은 핵심 피의자 신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제시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있던 오늘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몰려들며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고 월요일 출근길 버스 정류장까지 막혔다는 겁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김지윤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앞 양쪽 끝차선에 경찰차가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 그래도 막히는 월요일 출근길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경찰 정경차들이 다 좌우돼 있잖아요. 그때는 좀 차들이 더 막히는 것 같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졌습니다. 버스는 정류장까지 오지 못한 채 2차선에 멈춰서 승객들을 태우고 그 뒤로 차들은 줄줄이 멈춰섭니다. 정류장에 경찰 버스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뭐 그 가운데 2차선이나 거기다가 세워야 되겠죠? 그러고 있더라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러는 건지 재판 있을 때마다 이럴 텐데. 아침부터 자택 근처로 지지자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자택 바로 앞 집회를 제한했지만 1인 시위를 주장하며 모여든 겁니다. 주민들은 퇴거 당일처럼 언제든 자택 앞으로 인파가 몰려들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는 날도 양쪽 지지자 또 반대자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떠들었어요. 9시까지 여기 모여갖고는 어게인 윤도 됐어. 감옥으로 가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이 안 돼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은 다음 달 8일까지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과도 반성도 없고 자숙도 없습니다. 대학 점퍼를 입은 지지자를 도열시켜 포옹하고 파면돼 놓고는 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나오자마자 도열해 있던 대학생들과 포옹부터 했습니다. 곧바로 사전 기획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 와달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앞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죄송하지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2030, 40 청년들 빨리 오셔가지고. 이 대학생 단체는 이번 주에만 탄핵 불복 집회를 3차례나 열 예정입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퇴거날 지지 집회를 열어줄 대학생 단체를 전면에 세워준 겁니다. 자택 앞에 도착해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고 미리 준비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임기 3년 만에 파면돼 자택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서도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겼다는 윤 전 대통령 메시지는 극렬 지지자들의 새로운 구호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자택 부근으로 옮겨온 탄핵 불복 집회도 무대에 걸린 현수막에 영어 오타가 새겨져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나온 이래 극렬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현실을 부정하는 메시지만 내놓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캣타워.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원래 살던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갔는데, 자, 관저에서 쓰던 짐을 옮기는 과정이 포착이 됐는데 그 장면에서 캣타워, 이른바 고양이 놀이시설이죠. 캣타워를 옮기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고 가겠습니다.
고양이. 캣타워. 캣타워가 지금 들어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구매한 거라면 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직접 산 거라고 합니까? 일단 오늘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보시면요. 캣타워가 500만 원대고 또 편백나무 욕조에 2천만 원 정도의 그 나랏돈, 세금이 쓰였다라는 의혹 제기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정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이면 가지고 나간다 이럴 경우에는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 본인 것을 들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 캣타워가 누구 건지에 대한 그 정확한 출처를 밝힐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돈으로 샀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근데 캣타워가 저도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많이 사봤지만 500만 원이나 합니까? 네,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봤을 때 저게 국내 업체인 G사의 제품이다. 뭐 이런 네. 의견도 있고 아니다. 프랑스제의 수백만 원짜리 주문 제작 방식의 명품이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직전에 그 관저에 급하게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네.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실제로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나왔는데 당시 야당에서는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원은 자, 관저 공사가 계약도 없이 착수가 됐다. 대통령실에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 관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논란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대선 후보 간의 신경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입니다. 자, 먼저 나경원 의원이 어제 오늘 잇따라 한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이다. 왜 그러냐? 탄핵을 선동했던 탄핵의 주동자다라고 공격을 네. 했고요. 자, 어제는 반드시 떨어뜨릴 사람이 한동훈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나경원 의원이 최종 후보가 자신이 되지 않더라도 한동훈 후보만 떨어뜨리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되려고 나선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저격하려고 나선 그런 듯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이 나오죠. 자, 곧바로 한동훈 전 대표도 반격을 했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비판했던 저 사진을 올려놓고 기득권에 연명하지 말아라. 통진당을 담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이정희 TV토론 장면에 저 장면을 올려놨습니다. 당시 이정희 후보가 왜 대선에 출마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유명한 발언을 했었죠. 그 유명한 발언 오랜만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상당히 화제가 됐던 발언인데 뭐 당시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치권 국회에서는 저 발언 때문에 그 이후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됐는데 저 발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그 분석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나경원 의원이랑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얼굴을 붉힌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찾아와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위반해서 기소가 된 걸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청탁을 했다고 폭로를 해서 또 상당히 큰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 장면 저희가 돌비뉴스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장면도 오랜만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참고로 두 사람이 다음 주 22일 날 4명에 선출이 되면 또 이런 장면들 TV토론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원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 인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한 장면을 따라하는 게 유행하고 있고 심지어 주인공들 사진을 도용해서 광고까지 합니다.
반복되는 중국의 불법 시청 논란, 강나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한 마트의 양배추 판매대에 배우 박보검 사진이 붙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한 장면입니다. 귤이나 콩 판매대에서도 이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들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의 극중 이름까지 써가며 드라마 인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엄연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인데 심지어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 내에선 폭삭 소가수다의 불법 시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인에 들어가 중국어로 폭삭 소가수다를 검색하면 불법으로 올라온 영상들이 상위에 버젓이 보입니다. 일명 김선호 챌린지도 유행 중입니다. 극중 배우 김선호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이유를 보곤 가슴에 양손을 올리고 윙크하는 장면을 따라하는 겁니다. 드라마 평가 사이트에는 9점 넘는 평점과 함께 3만여 명이 넘게 참여한 리뷰가 등록돼 있어 중국 내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 당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한령을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겉으로만 어떤 이런 액션을 취할 것이 아니라 중국 누리꾼들이 불법으로 시청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집중 단속을 펼치는 것이 앞서 내년엔 단풍 보러 장각에 가자는 극중 대사에 감사를 표하며 장각의 국가삼림공원 측에서 드라마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가 빈축을 산 일도 있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반응만 봐도 이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은 전쟁이 날까 봐 비행기표부터 알아봤다고 하는데 외국인들 눈에 비친 계엄 사태,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중앙대 유학생 제시 씨는 이날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들은 헬기 소리가 아직도 선명하다고 합니다. 헬기 소리 들었을 때 그제서야 약간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일반적인 일 아니구나. 대만에서 온 직장인 시시 씨는 비행기표부터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전쟁 나면 안전하게 지읍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자 취소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비상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 줄 몰라서 무엇보다 놀랐었던 것 같아요. 네. 대만은 과거 수십 년간 계엄령을 겪은 역사가 있어 더욱 남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Some of my friends' family are victims of the martial law. 그 기간 동안 진짜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우린 한국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근거 없는 중국 혐오 정서 때문에 위협을 느낀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명동 가면 환전소 많은데 거기 앞에서 anti-China protest 있어요.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의 느낌은 조금 위험한 그런 단어잖아요. We are not related to Communist Party of China.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시 씨를 만난 이 육교. 지난 겨울 국회의사당 주변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표정에서 희망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나랑 나이 비슷한 사람들 다 추울 건데 조금 그 사람들 좀 멋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화난 표정은 아니었어요. 표정은 뭔가 잘 될 거야 하는 표정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온 유학생 줄리 록 씨는 대규모 집회 자체를 직접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신기하다. Koreans are brave to come forward and voice their comments or opinions on this matter. A lot of people just hide behind the computer. 프랑스에서 한국의 문화와 정책을 공부했다는 관광객 리아 씨. 헌법재판소는 리아 씨가 가장 오고 싶었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I think it's quite obvious that the situation is a bit tensed, or at least it's not stable. 리아 씨는 한국인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시위하는 점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The way people reacted so quickly. It's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say we're not okay with this and to actually make it work so that martial law gets dropped. That is crazy work. 프랑스였으면 달랐을 거라고 합니다. For example, I would think that in France, if the same situation happens, then martial law would have passed. Really? Because we don't react quickly enough.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은입니다. 달력은 완연한 봄을 가리키고 있지만 지난 주말부터 때 아닌 눈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활짝 핀 벚꽃 위에 이렇게 눈이 쌓인 이색적인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새벽까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천둥과 번개가 치고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고 모레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넘어서겠습니다. 밤사이 눈비가 그치고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도, 대전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